중국 정저우 지하철에서 12명이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고 침수 전문가 리웨이밍은 자신만만했죠. 이건 일시적인 사고일 뿐이야. 중국의 치수 기술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 수리부 국제 세미나에서 그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 도시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 5천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우리 상하이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크거든요. 베이징대 도시공학과 장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반지하 침수도 못 막는 나라 아닙니까? 기술적 격차는 명확해요. 그런 그가 서울에 도착해서 목격한 것은 자신의 20년 우월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국 전문가의 참담한 고백을 공개합니다. 저는 리웨이밍입니다. 중국 수리부 산하 도시배수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죠. 20년간 중국 전역의 치수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왔습니다. 그해 7월 정저우 지하철 5호선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간당 201.9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지하철 승강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승객들이 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현장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천재지변이야. 200mm가 넘는 폭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에겐 여전히 확신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치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가 보여준 인프라가 뭡니까? 상하이 엑스포 당시 구축한 배수 시스템의 규모를 아세요? 14억 인구가 사는 이 거대한 나라를 지탱하는 도시 인프라의 스케일은 다른 나라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국제학회에서도 인정받았거든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가 중국의 도시 개발 속도와 기술력은 경이롭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했습니다. 우리 광저우시 하나가 한국 전체 인구와 비슷하거든요. 상하이는 아예 한국보다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메가시티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시설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그 승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괴로워했죠. 하지만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저우 참사로부터 1년 후 허난성에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장마철, 사흘 동안 누적 강우량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어요. 허난성 신샹시와 저우커우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 전체가 침수됐고 상가와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성정부 긴급대응팀 기술고문으로 현장에 투입됐어요.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리 박사님, 배수 펌프를 더 투입할까요? 현장 지휘관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배수관 자체가 포화 상태예요. 실제로 그 지역 배수시설은 1990년대 건설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계획 인구 30만 명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현재는 8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배수 용량은 시간당 50mm 처리가 한계였죠. 왜 확장 공사를 안 했습니까? 시장이 추궁했어요. 예산 문제도 있었고 기존 도시의 대규모 배수관을 새로 묻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중국 대부분 도시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는 폭증했는데 지하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새 아파트 단지는 우후죽순 들어서는데 배수관은 여전히 옛날 것 그대로였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침수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임시 펌프를 가져오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긴급 복구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은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위안에 달했어요. 수만 대의 차량이 침수됐고 수천 개 상가가 문을 닫아야 했죠. 또 하늘만 탓하고 있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안도 삼았어요. 이런 극한 기후는 전 세계적 문제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그해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200년 만에 대홍수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거든요.
뉴욕도 허리케인 아이다로 지하철이 완전히 마비됐고요. 일본 역시 아타미 토사재해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이잖아. 저는 자기 합리화했어요. 특히 한국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 침수되는 영상을 봤거든요.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참사도 있었고요. 적어도 우리는 반지하 같은 위험한 주거 형태는 없잖아 싶었죠. 그렇게 저는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완벽한 치수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어요. 그 다음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리 박사님, 서울에서 동아시아 도시 방제 기술 포럼 초청장이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저는 초청장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에서 방제 기술 포럼을? 한국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여는 행사였어요. 참석하실 건가요? 비서가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야?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무렵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거든요. 매년 장마철마다 똑같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 대로변 침수, 지하철역 물바다, 반지하 주택 참사. 우리랑 똑같은 수준 아닌가 싶었어요. 연구소 동료들과 얘기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도시 규모가 우리 이선 도시 정도지 뭐. 장 부연구원이 말했어요. 인구도 우리 광둥성만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시 수만 해도 수십 개인데. 왕 연구원도 거들었죠. 실제로 숫자만 봐도 그랬거든요. 중국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만 140개가 넘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메가시티들은 각각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광저우도 1,900만 명이나 돼요. 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니까 우리 도시 몇 개 합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선진국 기술 동향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신임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진국? 저는 비웃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선 게 뭐가 있다고? 당시 제 머릿속에는 확고한 서열이 있었거든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1급이고 중국이 그 다음. 한국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혁신했다는 거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소장이 참석을 권했어요. 해외 출장 기회도 드문데 다녀와서 보고서나 써주게. 결국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솔직히 관광 겸해서 가볼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새로 배울 건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의 치수 정책을 대충 검색해봤어요. 4대강 정비 사업,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한국형 그린 뉴딜.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실체가 있을까 싶었죠. 폭우 대응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다.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정저우 참사 이후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 벌어진 침수 사고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무력하다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가서 뭘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포럼 첫 일정은 현장 견학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향한 곳은 서울 강남구 일대였습니다. 여기가 강남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지하 40m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대한 터널이 펼쳐졌어요. 직경 12m, 총 연장 8.7km에 달하는 콘크리트 관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시설이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와도 즉시 한강으로 배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당 100mm라는 건 정저우 참사급 폭우거든요. 그런 비를 바로 처리한다고? 터널 곳곳에는 최첨단 펌프 시설이 설치돼 있었어요. 독일 KSB사 제품이라더군요. 각 펌프마다 분당 수십 톤씩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거죠. 제가 반문했어요. 네, 2022년 태풍 흰남노 때 실제로 가동했습니다. 시간당 80mm 폭우가 왔는데 강남 일대 침수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라면 그 정도 비가 오면 을의 침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터널 입구마다 설치된 방수문이 기상청 예보와 연동돼서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보에서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온다고 하면 자동으로 방수문이 닫히고 펌프가 가동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요? 네. AI 기반 시스템입니다. 기상 데이터, 하천 수위, 배수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대응을 합니다.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 일일이 밸브 돌리고 펌프 스위치 켜는 수준인데 여기는 완전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견학 마지막 코스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였어요.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 서울 전역의 배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건 뭐 하는 화면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서울시 내 모든 빗물 펌프장과 배수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1200여 개 지점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구별로, 동별로 강우량과 배수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오고 있는지, 배수 펌프가 정상 작동하는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즉시 해당 지역 관리팀에 자동으로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 차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된 거였어요. 중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비가 오면 시민 여러분, 대피하세요. 방송 내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손에는 여전히 2010년에 만들어진 매뉴얼 책자만 들고 있었고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마트 통합 시스템은 5년 전부터입니다. 하지만 대심도 터널 건설은 15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15년 전부터라고요?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둘째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견학하게 됐어요.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모니터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통합재난상황실입니다.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서울 전역이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각 지역별 강우량, 하천 수위, 교통 상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전 대응입니다. 관계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와 우리 자체 분석 데이터를 종합해서 대응 시점을 결정합니다. 강우 시작 전에 이미 방수문을 닫고 펌프를 가동하거든요. 그러더니 실제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오후 4시부터 비 온다고 예보했는데 저희는 3시 30분부터 대응을 시작했어요. 실제로 3시 45분경 비가 시작됐고요. 저는 놀랐어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대응한다고요? 그래서 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방수문 폐쇄, 펌프 가동, 재난문자 발송까지 말이에요. 화면에는 그날의 대응 과정이 시간순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15시 30분 비상 1단계, 15시 45분 방수문 작동, 15시 50분 재난문자 발송, 16시 강우 시작. 재난문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내나요? 제가 물었어요. 예상 강우량과 지역별 침수 위험도를 고려해서 해당 자치구에 발송합니다. 특히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빨리 보내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비가 와서 침수가 시작되고 나서야 조심하세요. 방송을 하는 수준인데 여기서는 비 오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오판으로 인한 문제는 없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과대 대응하더라도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다음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는 침수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요. 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는 서울 지도가 나타나고 색깔별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형 데이터와 과거 침수 이력, 배수 시설 용량을 종합해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예요. 강우량별로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주택 같은 고위험 시설에는 별도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이건 과학적 접근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사후 대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프라는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통합 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구축했어요.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재해는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있을 때, 이들은 꾸준히 해결책을 만들어 왔다는 걸 말이요. 견학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괴감에 빠졌어요. 저는 20년 동안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실제로는 대피하세요. 방송 하나밖에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손가방에는 여전히 2011년에 만들어진 도시 침수 대응 매뉴얼 책자만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침수 발생 시 시민 대피 방송 실시라고 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난 20년 동안 대피 방송 하나밖에 못했구나. 셋째 날은 국제 세미나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도 중국 대표로 발표할 예정이었죠. 첫 번째 발표자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 교수였어요. 네덜란드는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치수 시스템으로 대규모 침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는 일본 도쿄대 교수였습니다. 도쿄 수도권 외곽방수로는 대용량 집수시설과 배수 펌프로 도시 침수를 막고 있습니다. 2019년 태풍 하기비스 때도 효과적으로 작동했죠.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태풍도 막는다고요? 정저우에서는 폭우 하나로 14명이 죽었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발표자가 서울시 물순환 안전국 관계자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청중석에서 관심 있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더니 화면에 서울의 침수 대응 영상이 나왔습니다. 집중호우가 와도 지하철이 정상 운행하고 강남 주요 도로에서 침수가 방지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에 중국 정저우 지하철 침수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바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그 참사 장면이었거든요. 한국도 과거에는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적 접근으로 상황을 개선했어요. 그러더니 한국의 과거 침수 사진들이 나왔어요. 강남역 지하가 물에 잠긴 모습, 반지하 주택이 침수된 장면들이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도 매년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크게 개선했어요.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우리와 비슷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변했고 우리는 그대로라는 거 아닙니까?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독일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서울시의 개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발전이 멈춰요. 저희는 기술과 시스템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바로 제 얘기잖아요.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도시 침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첫 장에는 정저우 참사 사진이 나왔어요. 지하철에서 허리까지 물에 잠긴 승객들의 모습이었죠. 2021년 정저우에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201.9mm의 기록적 폭우 때문이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배수 시설이 도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저는 현황 설명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을 마치자 한국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도 기술력과 자원은 충분하실 텐데 체계적인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문제만 분석했지 진정한 해결책은 만들지 못했다는 걸 말이요. 마지막 날 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제법 굵은 빗줄기였죠. 또 비가 오네. 옆자리 중국 참석자가 중얼거렸어요. 한국도 비 피해 있겠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예요. 왜요? 그들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에는 침수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지하철 입구에도 물이 고이지 않았죠. 휴대폰에 한국 기상청 앱을 설치해뒀는데 실시간으로 강우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시간당 40mm 정도의 비였습니다. 정저우에서 이 정도 비만 와도 시내 곳곳이 침수되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가방 안에는 3일간 모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남 대심도 터널 브로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안내서, 서울시 침수 방지 종합계획서. 이걸 가져간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침수가 일어나면 긴급 대응팀을 보내고 펌프차를 동원하고 임시 복구를 하는 그 반복 말이에요. 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행했던 베이징시 공무원이 물었어요. 뭐려? 한국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솔직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예산부터 문제죠. 서울시가 투입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대심도 터널 하나에만 수천억 원이에요. 통합관제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그래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위에서 허락할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들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없는데 실제로 중국의 예산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단기 성과가 나는 프로젝트가 우선시되거든요. 그럼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그가 답답해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그날 밤 비 소식 말이에요. 서울 경기 시간당 30mm에서 50mm 비. 교통 불편 없어. 집중호우, 대비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모니터링. 지하철 정상운행. 침수 신고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준비가 돼 있었네요. 문득 3일 전 세미나에서 들었던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순간 발전이 멈춘다. 저는 체념했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20년 동안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해왔던 거예요. 가방에서 서울시 자료를 꺼내봤어요.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서울.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마지막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한 번만 해보자. 저는 결심했어요.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때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했어요. 비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도시는 평온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구름 사이로 한국의 불빛이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남아있었어요.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말이에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전국 도시 수재 방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리부 대회의실에는 전국 각지의 치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도 한국 출장 보고를 위해 참석했죠. 각 지역별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허난성, 광둥성, 장수성. 각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뻔했어요. 강우량 통계, 피해 현황, 복구 계획. 이번엔 기후가 유독 심했습니다. 100년 만에 이상 기후였어요. 내년에는 펌프를 더 확충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달 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리웨이밍 박사, 한국 출장 보고 부탁드립니다.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치수 기술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PPT 첫 장에는 서울시 대심도 터널 사진을 띄웠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완벽한 치수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한 달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실제로 달성하고 있었어요. 사망자 제로? 누군가 의아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동안 그들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계속 발표했어요. 대심도 터널, 통합관제 시스템, AI 기반 예측 시스템. 한국에서 본 모든 걸 상세히 설명했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광저우시 대표가 물었어요.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매년 침수 피해 복구비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사전 투자가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우리 실정에 맞을까요? 상하이시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정저우 참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14명이 목숨을 잃는 걸 지켜봤어요.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이건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어.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매년 침수 피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뭘 했나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20년간 저는 대피하세요. 방송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전부예요. 저는 울먹이며 PPT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정저우 지하철 참사 사진이 나왔습니다. 다들 말하죠. 기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린 변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기술로 자연재해를 막는 미래를, 사람이 죽지 않는 미래를 봤어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한 명이 박수를 쳤어요. 그러더니 둘, 셋.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저우에서 죽은 14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 박사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수백만 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중국 최고 전문가도 인정한 K방제 기술의 놀라운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해냈더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기술력이 더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K기술의 놀라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숨은 기술력도 공유해주세요.